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한 학기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그동안 동영상 강의로만 수업을 소화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향수를 사지 않더라도 향수 가게를 자주 드나들게 되면 몸에 향수 냄새가 배이는 것처럼 비록 동영상 강의지만 한 학기 동안 경영학 강의를 통해 여러분도 이제 경영학도로서 그리고 경영 전문가로서의 면모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이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 내용은 기업의 정보시스템 계획 시에 고려할 사항과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할 정보시스템 조직에 대해 강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조직 계획과 정보시스템 계획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MIS 계획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MIS 계획의 종류, 즉 형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MIS 계획을 간단한 실제 과정을 예시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은 실제로 MIS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MIS 계획에서 설계된 정보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는 이제 기말고사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6절은 할 수가 없게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강의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IS 계획 방법은 크게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접근법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 시스템 계획법, 세 번째는 주요 성공 요인 기법,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나리오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접근법은 하멜칸, 즉 1950년에 기업의 장기 전략 수립 및 예측을 위한 방법으로 개발된 기법으로 미래의 환경이나 추세와 같은 변화를 예측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실행해 봄으로써 미래를 현실화해보는 계획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나리오 계획법이 단순히 가능성만 있는 이와 같은 미래 사건을 현실화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효과적인, 즉 다시 말해서 가능성이 높은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래 환경이나 어떤 소비자의 트렌드 이런 거의 변화 추세를 예측하고 대안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것을 한번 현실화해 보는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나리오 접근법의 작성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시나리오 작성 절차에서 우리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계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우리 기업이 속한 산업의 현재 상황과 불확실성을 파악하고 이들 요소 중 정치, 경제, 사회, 산업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요소들 중에서 분석에 사용할 변수와 기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패스텔 분석과 스와트 분석 등을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첫 번째 단계는 정치, 경제, 사회, 산업, 그리고 법적 조건, 환경, 그다음에 윤리, 이런 변수들을 한번 쭉 파악하고 이들 요소 중에서 우리 회사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변수로 정하고 그 변수가 움직이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패스텔 분석과 스와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끝나면 이제 회사 자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추출된 사항을 종합해서 최다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최선 시나리오와 최악 시나리오도 함께 작성하게 되면 미리 이와 같은 변수들에 관해서 얼마만큼 변동이 되는지 변동폭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시나리오는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픽스시키면 안 되겠죠. 자, 그럼 금방 위에서 살펴본 패스텔 분석과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텔 분석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PESTEL 이것은 약자입니다. 그러면 자, 패스텔이라는 것은 political 정치, economic 경제, social culture 사회 문화, technology 기술적인 거, 다음에 environment 환경적인 거, legal 즉 법적 환경, 법률 규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이것들이 우리 회사 전략에 얼만큼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 그것이 패스텔 분석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폴리틱의 P자, 그 다음에 이것들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이들 요소와 관련된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회사에 영향 미치는 요소가 뭔지에 따라서 이걸 다 할 수도 있고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더 감소시킬 수도 있겠죠. 이때 정치, 경제, 사회, 기술만 줄인 것을 패스트 분석이라 하고 여기에 환경을 하나 더 추가한 것 스티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스텔이 6가지 요소의 윤리라는 거 에티컬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스티펠 분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와 같은 환경 요소 중에서 우리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갖다 변수라 얘기합니다. 그 변수들의 변동폭을 확인하고 그 변동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 그것이 패스텔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제가 이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것이 강의 드리는 것이 제 핵심 강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와트 분석은 강점, 즉 스트렝스 S와 약점 위크니스 W와 기회 opportunity O와 위협 threat T의 머릿글자를 딴 것이 스와트 분석입니다. 이 네 가지는 두 개로 또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입니다. 즉 약점과 강점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 내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일 것이고 그 다음에 기회와 위협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환경 변화, 환경 변수 중에 내적 변화 요인과 외적 변화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으로 내부적 강점, 스트렝스와 내부적 약점, 위크니스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으로서 외부적 기회, 오퍼튜니티와 외부적 위협, 스레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칸에다가 이렇게 내적, 외적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외부적 요소, 그 다음에 이게 내부적 요소라서 여기에 그런 전략들이 들어가면 요약된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 요약된 내용 중에서 내용을 가지고 전략의 기반으로 삼는 방법,
그것이 SWOT 분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시나리오 접근법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계획 단계에서 여러 관계자들이 미래 사업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가 있죠.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그리고 변화된 장래 사업에서 정보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가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징이 되겠어요. 그리고 미래의 경영 전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나리오를 작성하려면 미래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사회 상황, 기술 변화 추세, 가치관 등 여러 환경 요인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환경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이 패설 분석과 SWOT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에 의해서 경영 전략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영 전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요인들을 미리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어느 정도 비공식적이지만 보다 현실적인 전략 계획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앞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미리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면서 그와 같은 걸 이해할 수 있고 또 평가하면서 가상현실 즉 버추얼 월드 연습을 통해서 미래 상황에 축소된 문제를 겪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전략 계획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나리오 접근법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시스템 계획 실무자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해줘. 미래를 예측하는 장기적이죠. 다음 두 번째는 환경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원인과 대처 방안 간의 관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서 환경 변화를 조기에 예측할 수 있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 대비할 수 있다는 의미와도 같을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성적인 변화 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업 내 공통적 대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조직 구성원들 간 공동체 의식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접근법을 여러분이 이해하다 보면 이 장점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래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최다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음에 그 따라서 구성원들끼리 연습해 보는 것, 그것이 시나리오 접근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BSP 즉 경영 시스템 계획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 시스템 계획법은 BSP입니다. 경영이 뭐예요? 비즈니스. 시스템은 그대로 시스템. 그 다음에 계획이니까 플래닝이 되겠죠. 그래서 약자로 BSP, 앞글자만 따서 BSP 방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BSP 방법은 IBM사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에 가장 널리 알려진 계획 방법으로서 기업의 장기적 혹은 단기적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업무 프로세스 중심의 계획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의 기본 계획이 뭐죠? 조직의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기본 계획이 나오죠. 그 기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이 있고 사업계획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일 중심 연계된 계획 방법입니다. 즉 프로세스란 건 뭐죠? 일이잖아요. 일의 구성과 흐름이 프로세스잖아요. 그 일의 구성과 흐름에 입각한 MIS 계획 수립 방법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개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BSP의 기본 원칙과 단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SP의 기본 원칙 및 단계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 시스템을 설계는 하향식으로, 뭐를 중심으로 하향식? 기업의 목표를 중심으로 하향식으로 뭘 해야 하는지를 쭉 해가지고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가 구성되는 겁니다. 이 정보 시스템을 채워줄 각종 어플리케이션은 어느 부서에서 뭘 해야 되는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상향식으로 기획하는 방법이 바로 BSP 방법이다. 그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업 목표를 중심으로 쭉쭉쭉 뭘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어떤 일이 필요한지를 갖다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갖다가 해서 뭘 만든다?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를 하향식으로 만들고 정보 시스템의 운영을 도와줄 어플리케이션은 무엇인지는 각 부서에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상향식으로 설계해가는 정보 시스템 설계 방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와 같이 하향식 계획의 구체적인 단계를 보면 사업 목표가 설정되면 기업의 사업 목표가 설정이 되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 관리 과정을 파악해야 되겠죠. 파악이 되면 경영 관리 과정을 수행할 조직을 분석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조직 활동을 지원하는 현재 응용 시스템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게 되면 업무 처리 과정이 다 분석이 되잖아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들이 필요한지 업무 처리 과정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어떤 데이터들이 생성되는지 데이터 집단이 분석되게 됩니다. 데이터 집단이 분석되게 되면 이 업무와 자료 간에 생성되고 이용되는 관계를 분석해서 정보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하향식으로 계획을 일단 작성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뭔다? 계획 단계인데 뭘 계획하는 단계야?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나온다? 사업 목표로부터 통해서 업무 처리 과정 분석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이용되고 생성된지를 통해서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가 구성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하향식으로 결정돼서 상향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정보 아키텍처를 출발점으로 조직의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다시 경영 전략을 지원하는 이 말은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채워줄 여기 아키텍처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채워줄 응용 시스템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식별하고 설계하는 상향식 계획을 상향식으로 어떠한 그런 응용 시스템을 기획하는 계획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향식 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데이터 집단이 정의됐잖아요. 뭐에 의해서? 사업 목표에 의해서 정보 아키텍처 구성되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집단이 정의됐으니까 그걸 채워줄 데이터베이스가 설계될 것이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채워줄 응용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뭐 해야 되겠어요? 설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응용 시스템들과 응용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할 경영 관리 부분의 어플리케이션도 설계가 돼야 되겠죠. 이것을 거쳐서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BSP의 기본 원칙이고 단계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식별된 응용 시스템, 즉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급한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중요도 따라 안 할 것도 있으니까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높은 것부터 차례로 구축해 나가는 그와 같은 단계를 따르는 것이 BSP의 기본 원칙이고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단계를 보다 쉽게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그 미션을 채워줄 목표, 비전이 있습니다.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이 되겠죠.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을 통하면 그러한 이와 같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가 필요한지 비즈니스가 나오겠죠. 어떠한 업무들이 필요한지. 자, 그런 업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생성되는지 그리고 이용되는지 그것이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정의가 됩니다. 뭐를 통해서? 목표를 통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서가 분석이 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 데이터가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것은 기업 전체 차원에서 기업 목적 달성을 위한 뭐가 나와요? 업무와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 데이터를 또 산출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부서에 만들어진 데이터가 활용되겠죠. 이 이용 관계가 전체적으로 나타내 있는 구조가 나오겠죠. 이렇게 분석을 통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정보 시스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면 이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를 태워줄 데이터베이스가 설계돼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가. 자, 데이터베이스가 설계되었으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채워줄 각종 부서에서의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이 설계되겠죠. 얘를 채워줄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 총무부에서 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될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뭐가 구성이 된다. 기업의 정보 시스템이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다시 밑쪽 옆에 그림 봅시다. 기업 목표가 설정되면 이 기업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사업 프로세서들이 쭉 분석될 것입니다. 어떤 데는 뭐 100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이 사업 프로세스 한계를 또 본다면 이 사업 프로세스를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업무들이 필요하겠죠. 어떤 사업은 뭐 업무가 10개 있을 수 있고 3개도 있고 4개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업무들이 쭉 정의될 것입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데이터가 생성되겠죠. 데이터가 뭐 몇 개가 생성될 수 있고 뭐 1개, 뭐 10개, 100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업무 프로세스, 업무 1에서만 생성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 1이라는 것은 업무 1에서 생성될 수도 있고 2에서도 3에서 생성되고 혹은 사업 프로세스 3에서도 생성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성된 업무 데이터는 어디에서? 뭐 업무 5에서 이용되고 또 얘는 뭐 업무 6에서도 이용되고 업무 7에서 이용되고 이렇게 서로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용되는 관계들을 요약한 것이 뭐다? 업무 데이터 매트릭스라 하고 이것들을 전체적인 회사 차원에서 구조화한 것, 도표화한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조금 뭐 여러분들 처음 접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또 한 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향시로 계획입니다. 출발점은 어디다? 기업 목표다. 기업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경영 활동이 정해되겠죠. 경영 활동, 어떤 경영 활동이 필요한가? 이런 경영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어떤 데이터가 생산되는가? 데이터가 정리되겠죠. 이 데이터가 어디에 또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용되는가? 업무의 생성과 이용 관계를 정리한 행렬표가 작성될 것입니다. 이 행렬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키텍처를 채워줄 뭐가 있어야 돼요? 각 부서의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가 결정되겠죠. 어플리케이션들이 쭉. 그러면 어플리케이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응용 프로그램들, 어플리케이션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기업의 목표와 우리 사업부, 우리 부서의 목표와 어떻게 상반되는지, 맥을 같이 하는지,
이 정책을 검토하겠죠. 어플리케이션 어떤 정책을 검토한 다음에 자,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이 되었으면 그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정보 차원의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끝나게 되면 개발을 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정보 시스템이 이제 결정되게 되는 상향식 결정 방법을 하게 됩니다. 실행은 상향식으로 하고 계획은 하향식으로 하는 이와 같은 방법이 BSP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BSP의 분석법을 실제 예시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SP에서의 두 가지 핵심 구축사항은 업무 처리 과정하고 자료 집단이에요. 업무 처리 과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거고,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업 목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기업 목표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나오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처리 과정이 나오잖아요.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료 집단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업무 처리 과정은 뭐냐?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의사결정과 활동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쉽게 얘기한다면 뭐예요?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들의 집단을 갖다가 업무 처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료 집단, 데이터 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 자료 클래스는 뭐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조급은 자료와 같이 기업의 기본적인 자료 목록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들이에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업무 처리 과정과 자료 집단을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는 얘들의 관계를 가지고 정보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단계인데 정보 아키텍처 구성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정보 아키텍처의 구성인데 업무 처리 과정과 자료 클래스는 어떻다고 했어요? 서로 생성하고 이용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생성되고 이용되는 양자 간의 관계를 하나의 행렬이라는 것은 종과 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변수 두 개를. 행렬로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업무 자료 매트릭스라고 한다. 뭐라고요? 업무 자료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보 아키텍처가 구성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186페이지 표 5-1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86페이지 표 5-1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 표 5-2입니다. 자, C라는 것은 C가 나와있죠. 지금 그 행을 보세요. 행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업무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품을 주문하고 생산 계획을 하고 판매 계획을 하고 재고를 합니다. 이런 생성되는 자료, 시장 예측 자료, 가격 자료, 판매 계획 자료, 재고 자료, 주문량 자료예요.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행이 되는 것입니다. 물품 주문 것들이. 그 교차점에 나온 C와 U는 뭘 의미냐? C와 U가 표시되어 있죠. 교차점에. C는 뭐예요? 유저의 약자예요. 유저. 사용된단 말이에요. 물품 주문할 때 뭘 사용합니다? 가격 정보가 활용, 가격 정보를 생성한다 얘기예요. 가격 정보를. 됐나요? 그러니까 물품 주문할 때 무슨 정보를? 주문량의 정보를 크리에이트,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자, 생산 계획에서는 뭐를 활용하여 판매 계획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와 자료 간에 생성되고 이용되는, 활용되는 어떤 관계를 하나의 표로 매트릭스로 정리됐죠. 이 기업 전체 차로 이 매트릭스를 하나의 표로 나타내는 것 갖다가 바로 뭐예요?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다시 말씀드려도 186표 5-C에서 C는 뭐라고요? 업무 실행 시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U는 업무 실행 시 그것을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은 업무를 나타내고 이런 생성되는 자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악되고 분석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가 결정되는데, 결정된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는 전사적인 뭐다? 정보 흐름을 보여주는 뭐다? 도면 설계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정보 아키텍처를 채워줄 뭘 해야 돼요? 각 부서에서의 응용 시스템들이 뭔지를 설계해야 되겠죠.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 문제의 평가입니다. 그 바로 뭐 응용 시스템을 각 부서에서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 문제를 평가해야 되겠죠. 자, 사업과 해당 시스템의 관계가 설정되면 문제 해결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관리자하고 심층 면접을 실시를 통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로서 도달하게 될 이상적 상태는 무엇인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정보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뭐별로? 사업별로. 문제가 있는 그 별로. 그래서 이런 걸 다 취합해서 요약보고서를 취합해가지고 정보 시스템 필요사항을 중력의 관점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중력의 관점으로 제공하는 방법은 187페이지 표 5-3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BSP,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BSP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요? 자, 뭐 앞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뭐라고요? 상부로부터 하부로 진행되죠. 기획은. 실행은 뭐예요? 하부에서 상부로 진행되죠. 하향식 기획과 상향식 실행이라 해서 영어로는 뭐다? 톱다운. 톱다운은 하향이라는 뜻입니다. 의사결정도 톱다운이 있고 버텀업이 있습니다. 톱다운 플래닝 and bottom-up implementation입니다. 즉 하향식 기획과 상향식 실행이라고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뭐예요?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법이라 했죠. 그리고 조직의 기본 계획인 사업계획과 연계된 계획 수립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전체적 관점이 정보구조 개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사적 분석 접근법이잖아요. 그렇죠? 조직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장단기 정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MIS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전사적 분석 접근법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특징으로 정보 구조를 조직 전체 관점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조직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계획의 전반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선순위에 부응하는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 부서와 정보 시스템 부서 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조직 구성원들이 정보 시스템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BSP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은 앞에 다 설명드렸어요. 정보 시스템 관리자가 최고 경영진에게 정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어떻게 제고시킬 수 있고 의사소통을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업무 프로세스에서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 스스로 각 부서에 다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최고 경영진이 정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투자 획득이 가능하고, 어느 분야에 정보 시스템 분야에 투자 획득이 가능하고 기업 전체의 합의를 얻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BSP는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 구조에 입각한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자료의 일관성과 공유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자 위주가 아닌 사용자 위주의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요약 설명드리면, 최고 경영층 및 기능 부분별 관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BSP 자료로 업무 전반을
적인 이해를 제고할 수 있어요. 우리 부서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의 일이 어느 일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 부서에 생산된 데이터가 어느 부서에 활용되고 있고 이런 것에 어떠한 이해도를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BSP를 통해서. 다음에 정보 시스템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 일관성과 공유성을 확보할 수 있고 MIS 부서보다는 사용자 위주의 MIS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 본다면 CEO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고 CEO라는 각 부서의 부서장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CEO 간의 의사소통을 정진시킬 수 있어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 단점을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 그 업무를 하나하나 분석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겠습니까? 보통 뭐 중견기업 정도로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자료 수집 비용이 무척 많이 들고 관련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많이 생성하게 되어서 분석이 힘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또 미래보다는 현재 중심의 정보 요구 분석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나리오 접근법은 미래 중심이지만 얘는 현재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성공 요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짧게 강의를 하려더니 자꾸 말이 빨라지네요. 자, 주요 성공 요인법은 주요니까 뭐야? 아주 중요하다는 것, 아주 핵심적이다 말을 갖다 영어로 크리티컬하다예요. 야, 크리티컬 팩트야. 아주 중요한 요소야. 그거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크리티컬 팩트는 뭐가 있을겠어요? 물, 산소 이런 게 바로 크리티컬 팩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요하면 크리티컬입니다. 성공은 뭐 영어로? 석세스잖아, 석세스. 요인이니까 뭐 팩트가 되겠죠, 팩트. 그래서 그 앞글자 크리티컬 석세스 팩트, 그 앞글자에서 CSF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CSF는 주요 성공 요인 기법은 MIT 대학에서 존 라카트에 의해서 개발된 계획 방법으로 이 기법의 핵심의 특징을 잘 아셔야 되는데 조직의 정보 요구 사항은 주요 성공 요인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자, 기업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도 사는 거 있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거 물, 산소 이거와 똑같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주요 성공 요인 기법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요 성공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공 요인들은 조직의 목표 달성과 높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요구되는 주요 영역들이다. 즉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돼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중요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주요 성공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주요 성공 요인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주요 성공 요인 기법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주요 성공 요인이 결정된다는 가정하에서 기업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성공 요인은 몇 가지 요인들로 그 수는 3에서 6개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약을 하는 거.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라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주요 성공 요인들의 성과물,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경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요 성공 요인 기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주요 성공 요인들에 대한 그것들을 측정하고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법,
그것이 바로 주요 성공 요인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CSF를 이제 작성하는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CSF 방법론의 단계. 각 경영자로부터, 각 경영자니까 사업부서장이에요. 각 사업부 부서장들로부터 목표 및 CSP를 도출하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각 경영자, 각 사업부로 모든 개별적 CSF들을 정리하고 통합하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통합됐으면 경영자들이 모여서 우선순위를 통하고 그 다음에 기업 전체적인 목표를 보고 이게 합의를 통해서 기업 차원의 CSF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기업 차원의 CSF가 결정되었으면 얘들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그 결과물과 산출물을 측정하고 피드백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CSF를 도출하기 위한, 산출하기 위한 정보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CSF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은 무엇인지,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중에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자, 이와 같은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와 설계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관리자 A 개별 CSF가 나오고 다른 부서의 개별 CSF가 나오고 또 어떤 부서의 개별 CSF가 나오면 기업 차원의 CSF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개발 우선순위의 기준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게 나서 뭐가 됩니까? 이제 여기에 쭉 나오게 되죠. 기준이 수립되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정보 구조 툴이 도출되고 그 다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우선순위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출되게 되는 거죠. 이 다음에 이제 자, 이와 같은 CSP 분석법을 단계 어떻게 계획을 다루는지 그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는 우선 기업 목표를 파악하는 단계로서, 즉 조직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로서 주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목표를 이해해야 되고 이 목표 설정 과정도 이해해야 됩니다. 각 부서의 부서장이나 조업원들이. 그리고 기업 자체와 기업 환경에 대해서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주요 성공 요인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곳에 이걸 이해해야만 우리 회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지를 알 거 아닙니까? 우리 부서 차원이 아니라 기업 목표 차원에서. 그 다음에 기업 우리 내부적 내 장단점을 알아야 되고 우리 기업 환경을 경쟁 환경 이런 걸 알아야 주요 성공 요인을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직 구조, 업무 처리 과정, 각 부서의 목표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기업 목표 조직 문제 파악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와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단계로서 현재 조직이 처한 문제와 요구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을 한 단계로서 이것은 경영진 또는 실무자 등의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서 문제와 요구 사항을 파악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주요 성공 요인 추출을 위해서는 문제 및 요구 사항을 정리하고 조사하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 단계는 주요 성공 요인을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조직의 목표에 기초해서 뭐가 중요한지 다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문제와 각 부서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이거 다 나왔죠. 성공을 위해서, 우리 회사 성공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추출하는 단계가 나와야 될 겁니다. 주요 성공 요인을 추출한 단계로서
조직의 각 구성원, 즉 관리자와 실제 업무 담당자에게서 파악한 문제와 요구사항이 담긴 설문지를 제시해서 전사적인 주요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부서별 주요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개인별 주요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을 측정하게 됩니다. 추출한다는, 측정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개별 성공 요인들을 종합해서 기업 차원의 주요 성공 요인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주요 성공 요인 추출 단계. 주요 성공 요인 추출 단계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주요 성공 요인이 추출되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필요한가? 추진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단계. 추진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1, 3의 과정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도입해야 할 정보 시스템, 응용 시스템들의 등의 목록과 우선순위를 작성해서 추진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들이 필요한지가 나왔잖아요. 응용 프로젝트 한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실제 개발하는 단계가 되겠죠. 자, 이제 실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계로서 우선순위에 기반해서 구체적 실행 계획이 도출되면 이에 따라 시스템 개발, 도입, 이제 구현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구현 단계를 거쳐서 이제 구현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또 더 나은 주요 성공 요인이 나오겠죠. 구현해 봤더니 이거 주요 성공 요인이 생겼는데 아니었네. 그래서 더 나은 주요 성공 도출을 위한 피드백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자, 이와 같은 CS표를 다시 한번 요약해 말씀드리면 먼저 뭘 한다? 조직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환경과 구조, 업무 흐름, 목표 이런 걸 분석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걸 성취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제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것을 집약해서 CSF를 도출합니다. CSF는 뭐예요? Critical Success Factor입니다. 이것은 CSF는 전사적으로 도출도 해야 되고 부분별로 개인별로 도출해서 취합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CSF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어플리케이션이 결정되면 그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개발할 것인가 추진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로 CSF의 개발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이 작성된 CSF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살펴봐야 되겠네요. 먼저 특징. 자, 특징은 전략적 분석을 접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략적 분석. 우리 아까 전에 뭐 했어요? 비즈니스 시스템 플래닝, BSP는 뭐였어요? 기업 목표에서 어떤 업무들이 필요한지 전사적으로 분석했잖아요. 전사적이 아니라 이것은 회사 성공에 전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뭔지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한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조직 정보 요구를 파악하는 거예요. 중요한 관심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뭔지를 분석하고 그와 같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바로 뭐다? CSF의 특징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경쟁 지위에 관련된 그러니까 주요한 관심사항이 경쟁 지위에 관련된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한 MIS 계획 수립 방법이다. 이 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전체 기업 차원의 정보 흐름을 파악하는 뭐와 같이 BSP 즉 경영 시스템 계획법과 달리 3에서 6가지 정도의 주요 요인들을 찾아서 이들과 관련된 정보를 줄 수 있는 MIS 계획에 적용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특징을 보면 주요 성공 요인은 뭐에 따라 산업별에 따라서 기업별에 따라서 부서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목표 또는 전략과는 달리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을 계획할 때 주요 관리자들에게 주요 성공 요인에 대한 1차적인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조직 목표와 이 목표 달성의 필수적인 요인들을 결정하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얘기하고 또 저 부서는 저게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 대상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차적인 의견을 수렴하는데 기업 전체 의견으로 다시 기업 전체 CSF를 만드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목표가 매출액 증대라고 했을 때 기업 전체 차원에서는 뭐예요? 비용 절감, 광고 확대, 신규설 개발 이것도 될 것인데 부서별로 판매는 광고 전략 뭐 이렇게 다 달라요. 다 BSP가 다 다릅니다. 재무는 뭐 경영 일반 인사는 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뭐 직무 할당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판매 환경의 부서에서는 경쟁회사 파악이 중요합니다. 시장 개척이 중요합니다. 뭐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BSP가 뭐예요? CSF가 다 다르잖아요. 기업 전체 차원에서 이거로 생각했는데 부서별로 다 다르게 똑같은 건 하나도 없네요. 거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목표에 기초해서 이들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기업 전체의 CSP를 도출한 다음에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BSP의 CSF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을 먼저 보면 CSF 부분 DSS 혹은 ESS 개발하는데 적합한 정보 시스템 개발 계획법. 왜? DSS나 ESS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경영 관리자, CEO를 위한 것들이죠. 이건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니까 우리 기업의 전략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걔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왜 이런 계획법이냐면 주요 성공 요인을 정의할 때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상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데 적합한 정보 시스템 계획법이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 및 정보 요구하는 게 아주 적어 얘네는. 아까 전에 BSP는 너무 많다 했잖아요. 업무를 분석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가 어디 이용되는가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 솔직히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광범위하겠어요. 근데 얘는 그냥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기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구되는 양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주요 요인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요 성공 요인을 재측정해서 그와 같은 변화된 성공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CSF까지 설명드렸는데 세 가지 설명드렸는데 CSF는 참으로 좀 간단하면서 좀 난해한 것 같긴 한데 이것을 우리 한 개인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자, 이렇게 CSF라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목표가 뭔지, 내 생애 목표가 뭔지를 정해졌으면 목표가 행복한 삶이다. 행복한 삶이라면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CSF예요. 크리티컬 석세스풀 팩트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정해야죠. 돈, 사람 뭐 많이 쓸 겁니다. 아닙니까? 자, 그 몇 가지를 정해야 되고 그게 CSF가 되고 그럼 CSF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뭐 경매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아니면 뭐 하루에 100만 원, 뭐 10만 원씩 저축을 해야 되겠다. 또 뭐 세컨 잡을 가져야 되겠다. 뭐 쭉 행동 지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행동 지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직무 역량이 필요한가? 그와 같은 직무 역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내가 쭉 CSF를 만족하기 위해 행동을 쭉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한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KPI를 설정해야 되겠죠. KPI는 건 뭐예요? 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 성과 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KPI를 설정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CSF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이렇게. 내 인생의 목표가 행복한 삶을 성과 목표, 해피니스, 즉 행복을 갖다가 나의 성과 목표로 정했다면 사람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 어떤 돈이 있어 행복한 사람, 건강을 우선시 건강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람을 만나 행복한 사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행복한 사람, 영화를 보았을 때 행복한 사람 많잖아요. 자, 먼저 행복한 삶을 성과 목표로 설정했다 했을 때 행복한 삶의 CSF를 뭐로 결정한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이 중에서 CSF를 돈과 건강과 사람으로 결정했다면 이것을 얻기 위한 나의 행동 지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하루에 10분씩 운동을 하고 흡연을 금연을 하고 일주일에 10병 먹던 소주를 한 병으로 먹는다든가 한 잔을 먹는다든가 이런 행동 지표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와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내가 역량을 갖춰야 되냐? 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직무 역량입니다. 그리고 역량이 그다음 조건은 뭐예요? 직무 자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쭉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를 해야 돼? KPI가 있어야 될 겁니다. KPI. 뭐라고 했어요? Key Performance Indicate.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러한 행동의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KPI라 하겠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뭐라 하는 거? 계획을 세우는 것 갖다가 뭐라 하게 한다? CSF. Critical Successful Fact. 계획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요약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또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번 주 과제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과제는 간단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경영계획법과 경영법 BSP를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접근법과 주요 성공요인법 CSF의 개념을 다 쓰려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개념을 그냥 개념입니다. 개념 제가 정리하는 거 다 쓰지 마세요. 각각 한글 문서 3줄에서 전체 9줄 내로 요약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지난번에 중간고사가 아니네 이거. 기말고사죠. 기말고사 이거. 기말고사인데 중간고사 잘못됐습니다. 이거 지우세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4장과 5장이 되겠습니다. 5장 중에서 5절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는 제외하셔도 됩니다. 제가 강의를 안 드렸으니까. 자, 별로 많은 양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글 문서로 요약된 것을 보내드렸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기말고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제출을 하라 했는데 이 과제 내용도 이번 시험에 나올 거니까 한번 과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한 학기 동안 처음 해보는 우리가 가지 않은 강의 방법으로 가보지 않은 강의 방법으로 강의를 했네요. 여러분 상당히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 벌써 어떤 채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잘 보시도록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은 또 다른 말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집중입니다. 어느 정도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하시면 벌써 한 학기가 다 끝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기말고사 잘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는 대면으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다음 주에 뵌다니까 가슴이 설렙니다. 여러분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